안녕하세요. 저는 35이 된 주부입니다. 저는 의사 남편과 의사 시아버지가 있는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부러울 것 없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모두들 부러워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8년간의 결혼 생활이 정말 지옥과 같았습니다. 저의 이 기막힌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저는 어렸을 때 열이 심하게 나서 피부병이 올라와 아토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하도 알러지가 심해서 먹어도 되는 음식보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더 많을 정도였는데요. 그 중에 제일 심했던 게 새우 알러지였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어머니가 새우를 한 번도 밥상에 올리지 않으셨습니다. 김치에도 새우젓을 절대 넣지 않으셨고요. 저한테는 새우 과자조차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새우를 먹으면 목이 부어올라 호흡이 곤란해진 건 물론이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미친 듯이 긁게 되는 이런 알러지 심한 체질을 갖고 있었기에 저는 학교 급식을 먹을 때도 엄청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조리원분들도 저를 알고 있었을 정도였으니 제가 얼마나 불편했었는지 청취자 여러분은 짐작이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식생활을 통제하면서 조심조심 살아가던 저에게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학교 4학년 졸업 전에 졸업여행을 갔던 저는 그곳에서 새우가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큰일이 날 뻔한 것이었습니다. 저희 과 학생들과 다 같이 제주도로 놀러 갔었는데 교수님이 해산물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아는 단골 맛집이 있다면서 데리고 갔던 곳이 하필이면 해산물 전문 식당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해산물 중 새우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식당 직원에게 새우가 안 들어간 음식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 친구들 중에서도 제 새우 알러지 증상을 잘 알고 있는 친한 몇 명의 친구들이 있어 저에게 새우 조심하라고 하면서 반찬으로 나온 돼지고기나 해산물이 안 들어간 음식들만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여기, 너는 새우 먹으면 안 되지? 돈가스랑 밥 먹어. 김치도 있고 김이랑 메추리알 같은 거랑 먹어야겠다. 내일은 교수님께 얘기해서 해산물 전문 식당 가지 말자. 제 베스트 프렌드였던 친구가 저를 배려해서 최대한 해산물을 피해서 저에게 반찬들을 권하며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고마워하면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해산물 좋아하신다는 교수님이 제 옆으로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자네는 왜 해신탕은 안 먹고 이렇게 맛없는 반찬들만 놓고 밥을 먹고 있나? 얼마나 맛있는데 해신탕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해산물을 싫어해서 큰일이야. 해산물을 많이 먹어야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아이, 교수님, 제가 새우에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못 먹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라. 새우가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걸 못 먹나? 거짓말이지? 껍질 까기 싫으면 내가 깐 걸로 줄게. 한 번만 먹어봐. 얼마나 맛있다고? 다들 껍질 벗기기 귀찮아서 새우 안 먹는 거더라고. 알러지 있다고 핑계대고 말이야. 아, 교수님, 저 진짜 새우 알러지 있어요. 엄청 심각해서 그래요. 죄송하지만 먹으면 안 됩니다. 참, 변명도 가지가지네. 지도교수가 주는데 안 먹을 거야? 자네 졸업을 하기가 싫은 건가? 감히 지도교수 말에 돌을 달다니. 어서 먹어보라고. 그 교수님은 굉장히 젊은 편이었는데도 꼰대라고 악명이 높았던 교수님이었어요. 놀란 저는 입을 확 닫았지만 새우가 든 교수님의 숟가락이 제 입안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새우가 들어오자마자 피부에 오돌토돌한 것들이 막 올라오면서 저는 거품을 물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친구들도 기절할 듯이 놀라서 119 응급차를 불렀고 저는 그 길로 제주대학교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잃었고 응급실에서 깨어나 보니 친구들이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저의 링거줄을 조절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더군요. 저는 그 레지던트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응급차를 불러준 저의 베스트 프렌드도 물론 고마웠지만
저를 세심하게 케어해주는 그 의사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슬쩍 명찰을 보니 그 의사의 이름은 양형수였고 저는 얼른 머릿속에 그 의사의 이름을 저장해 두었다가 퇴원하기 전에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제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양영수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 사는 진이라고 해요. 제 목숨 살려주신 건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제가 한번 밥 살게요. 연락 주세요. 아,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인데요.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집이 서울에 있는데 본가 갈 때 한번 연락드릴게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만날 기회를 잡아서 저는 형수 씨를 만났고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 형수 씨도 저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그 사람과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고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의사여서 본인도 고민 없이 의대의 길을 선택했고 집안의 장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정말 조선시대 선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애를 하던 시절에는 그런 바르지만 융통성 없는 성격조차도 좋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에 콩깍지가 많이 씌었었나 봅니다. 저는 현숙 씨가 다른 여자들을 눈에 담기 전에 저한테 오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사람이 서울로 올라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당직을 설 때마다 도시락을 싸서 당직실로 찾아갔습니다. 형수 씨는 그런 정성을 들인 저에게 홀딱 빠지게 되었고 드디어 저는 형수 씨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릴 기회를 잡게 되었습니다. 형수 씨의 아버님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지만 어머니는 저를 그다지 마음에 차지 않는 눈으로 아래 위로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형수가 좀 고생할 것 같은데 아가씨 새우 알러지 있다면서요? 아 그럼 형수가 새우도 못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 해산물 좋아하는데 결혼해서 새우 안 먹고 살 자신 있니? 형수 너 말이야. 부부가 되려면 입맛 문제도 고려해야지. 그거 무시하면 안 된다.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데. 나만 해도 네 아버지가 우엉이랑 연근 싫어하셔서 그런 반찬 집에서 잘 안 해 먹잖니. 뭐 새우만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만 안 먹으면 되지 뭐. 나가서 밥 먹을 땐 괜찮잖아. 어차피 집에서 얼마나 그렇게 새우 요리 해 먹는다고 그래요. 엄마, 그건 별로 핑계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고, 벌써 네 여자친구라고 편들고 그러니? 벌써부터 아내 될 사람이라고 꽉 잡혀서 살려고 그러냐? 아내 바보라는 건 내가 말만 들었지. 우리 아들이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네. 정신 차려 아들. 어머니, 새우를 제가 먹는 것만 안 되지 요리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 건가? 미안해요 아가씨. 그런데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너무 이른 거 아닌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형수 씨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저는 형수 씨와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제 부모님은 다행히 형수 씨를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예비 사위의 직업이 의사인 것도 있었지만 바른 생활을 할 것 같은 성격과 믿음직스러운 면이 제 부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끝내 현수 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아직 취준생의 입장에서 결혼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를 더 싫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의사면 의사 며느리를 보거나 하다못해 간호사라도 데리고 올 줄 알았다고 시어머니가 나중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운 좋게 취직이 되어 작은 회계사 사무실에서 첫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레지던트 생활을 계속해야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집보다 더 많은 잠을 잤습니다. 저는 신혼생활의 거의 반절을 집에서 혼자 독서 공방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도 저는 제가 사랑한 남자와 결혼까지 했었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보고 싶으면 밤중에라도 병원 근처로 가서 남편과 데이트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세금 신고 기간에는 저도 집에서 잠만 자고 나올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렇게 별탈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가 호출을 하셔서 시댁에 갔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월차를 내서 쉬는 날이었고 그때도 남편은 병원에서 당직을 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일부러 집으로 오라고 하시고 중요한 말씀이실까요? 아, 다른 게 아니고 너 데리고 한의원 가서 진맥 한번 받아보려고. 사실 결혼하기 전에 했었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신체 건강한 건 내가 알지만 너는 새우 알러지 말고는 아는 게 없잖니? 아, 그러니까 뭐 병이라도 있는 건가 알아둬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애기도 가져야 하니까 보약도 좀 챙겨 먹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 말 말고 따라 나서. 어머니, 저 그 알러지 말고는 다른 거 없어요. 새우 말고 견과류 종류도 좀 그렇고요. 그 두세 가지 말고는 저 정말 아무런 병도 없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 좀 됐는데 무슨 벌써 아기 이야기를 하세요. 아직 제 나이도 어리고 저는 그렇게 빨리 아기 갖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저 그냥 집에 가면 안 될까요? 얘 좀 봐. 누가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무시하니? 세상 어느 며느리가 너처럼 대바라진 애가 있는지 난 드라마에서나 봤다. 너 같은 애는 처음이야. 시어머니가 아니어도 어른이 말하면 그냥 네 하고 즉각 따라 나설 것이지. 무슨 잔말이 그렇게 많아? 어머니는 너무 강경하게 한의원에 같이 가기를 종용하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날의 월차를 한의원 가서 진맥하는데 다 써버려야 했습니다. 오랜만에 쉬는 날이었고 저는 집에서 조용히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었는데 그날 하루를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화가 난 채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니 더 빨리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머니는 무슨 생각하시는 거야?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내 생활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하나? 애기도 갖고 싶지도 않은데 무조건 임신을 전제로 노골적인 건강검진이라니. 참, 요즘 세상에 이게 무슨 시집살이인 거야? 저는 술에 취한 채로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러다 남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시어머니를 좀 말려달라고 부탁하려고 당직 서고 있는 남편에게 카톡을 했습니다. 형수 씨, 나야. 오늘 어머니가 같이 한의원 가자고 하셔서 정말 가기 싫었는데 갔다 왔어. 나 알러지 때문에 아무 약이나 먹으면 안 되는데 약도 잔뜩 지어주셨어. 자기가 어머니한테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라고 말 좀 잘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카톡을 보내고 한참을 기다려도 남편은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답장 기다리다 지쳐서 12시가 지나기도 전에 씻지도 않고 잠들어 버렸습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으로 어지른 채로 말이죠. 다음 날 당직을 다 서고 남편은 새벽에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젯밤에 어지른 거실과 해놓지 않았던 설거지며 과자 조각들은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웬일인지 의아해하면서도 고마웠습니다. 평소에는 너무 피곤해서 집에 오면 겨우 씻고 잠만 자기 바쁜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밥과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냄새를 맡고 일어났던지 남편이 제 등 뒤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일어났네? 어제는 무슨 일 있었어? 집안이 당신답지 않게 많이 어질러져 있던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피곤했는데도 다 치워놨어. 나한테 고맙지? 어제 내가 보낸 카톡엔 왜 답장 안 해? 어제 그거 기다리다 잠들었는데 아직까지도 안 왔더라. 당신 설마 일십한 거야? 제가 남편을 흘겨보며 말했더니 남편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톡이라니? 무슨 카톡? 나 받은 거 없는데? 정말 안 왔어. 이것 봐. 남편은 자기 휴대폰 카톡을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 보낸 카톡이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나
정말 보냈단 말이야. 내 쪽에 카톡에선 남아있단 말이야. 누가 당신 휴대폰을 만졌을 리는 없고. 이게 무슨 일이지? 남편은 제가 다른 사람이 휴대폰을 만졌던 거 아니냐는 뉘앙스의 말을 하자 흠칫하더니 곧 말을 더듬으면서 얼버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가 남의 폰을 만져. 그럴 리가 없잖아. 카톡에 장애가 와서 내 쪽으로나 안 왔나 보지 뭐. 그건 그렇고 어제 카톡으로 하려던 말이 뭔데? 오늘 나 쉬니까 저녁 때 어디 가서 맛있는 거나 먹을까?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남편을 두고 저는 출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는 조금 의심을 하긴 했지만 설마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기에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때 더 자세히 캐물었어야 하는 거였는데 그러지를 못했던 게 지금에서야 너무 후회가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저도 이런 고생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손자가 그렇게도 보고 싶으셨는지 저한테 1년간 쉬지 않고 한약을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3개월은 그래도 참고 한약을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쓰고 먹기 힘든 역한 맛은 결국 한약 먹기를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나중에는 어머니께 한약을 받아서는 몰래 싱크대에 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어머니는 계속 이상하다 하시면서도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이 정도면 애가 생길 법도 한데 이 집 한약이 참 잘 듣는다고 했었는데 왜 너한테는 효과가 없니? 글쎄요. 저도 아기 가지면 좋겠지만 안 생기는걸요. 어머니, 그리고 저 병원 오는 거 좀 거북해요. 한약 냄새 맡는 것도 그렇고 침 맞는 것도 무섭고요. 아유, 그렇게 참을성이 없어서 어쩌니? 약 먹는 것도 정성이야. 네가 그렇게 건성으로 약 먹기 싫어하니까 신령님이 아기 점지라 안 해주시는 거 아니야. 세상에 맛있는 약이 어딨어. 네가 거부해서 몸이 약을 안 받아들이나 보다. 좀 쉬었다 먹든지 해야지. 아휴, 요즘 젊은 것들은 참을성도 없고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결국 저는 어머니의 성화를 뿌리치고 그 한약을 끊어버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산부인과에 가서 피임 기구를 몸 안에 넣는 수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비밀로 하고 남편에게만 허락을 받았습니다. 남편 역시 그때는 제가 원하면 아기 가져도 늦지 않는다며 제 의견에 찬성을 해주었습니다. 아기는 제가 마음에서 이 결혼에 대해서 확신이 들 때 낳아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부부 사이에 아기가 없었던 게 오히려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그때의 선택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과의 사이에 애가 있었다면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저는 더 견디기 어려웠을 거고 이 사람과 쉽게 헤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계사 사무실 일도 익숙해지고 더 공부해서 저도 회계사가 되려고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고요. 둘만 살다 보니 돈 쓸 일도 없어서 저희는 집을 사고도 저금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열흘 이상은 꼭 해외여행을 가며 둘이서 살아도 별 불만 없이 알콩달콩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만 없으면 말이죠. 어머니는 그 후로도 저희 부부에게 손주 재촉을 하면서 그 외에도 한약방을 몇 군데를 더 다니고 무슨 용하다는 무당에게도 데리고 가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은 참을 수 있어도 무당집은 절대 같이 못 간다고 어머니께 고집을 부렸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진 교인이었고 친정 부모님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셨거든요. 시어머니는 기독교 집안의 사람들도 그 무당에게 점을 보러 잘 다닌다고 하시면서 저를 설득해보려고 많이 회유하셨지만 저는 그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5년이나 지났으면 지쳐서 포기하실 법도 한데 어머니는 끈질기게도 기회만 되면 무슨 용한 한의원이 있다면서 진맥을 받으러 가자고 저를 억지로 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머니께 한약을 받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전혀 먹고 싶은 마음도 안 들었고 아기를 갖고 싶은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면서 여전히 한 달에 반 정도는 집에 안 들어오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남는데 남편은 전문의가 되어서도 바쁜 것에 변함이 없으니 저희 부부도 예전에 돈독했던 사이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 협진을 간다면서 가기도 하고 학회가 지방에서 몇 날 며칠 한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저는 남편이 없는 생활에 점차 더 익숙해져 갔고 우리는 같은 집만 공유하는 사이처럼 되어갔습니다. 저는 깨닫지 못했지만 남편은 꽤 오래전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의사가 지방 출장이라니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그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남편에게 대놓고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의 부재는 처음엔 1박 2일이었다가 이제는 일주일이 되고 심하면 보름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렇게 잦은 외박과 출장을 다닐 때마다 부쩍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을만 했지만 집안에서의 남편의 부재는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올 때마다 저는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화난 상태로 전화를 했었던 것입니다. 당신 또 늦어? 오늘은 또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미안하지만 먼저 자. 나 오늘 못 들어가. 병원이 비상이야. 수술이 몇 건 더 있어서. 정말 수술 때문에 늦는 거야? 혹시 딴짓하는 거 아니지? 바빠 죽겠는데 당신까지 그럴 거야? 그런 이상한 소리 할 거면 끊을게. 잘 자. 제가 이런 의심스러운 투로 말을 꺼내자마자 남편이 버럭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남편의 행적을 의심하는 듯한 말을 하면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내거나 못 들은 척하고 말을 다른 식으로 돌리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릴 때마다 서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호강에 겨운 소리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뭘 하나요?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남편이 없는 저는 왜인지 과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오시는 것만큼은 싫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새아가. 어머니가 김치 맛있게 담갔는데 너무 잘 되어서 너희한테 좀 갖다 주려고 그래. 오늘 저녁에 집에 있을 거지? 어머니, 일부러 안 오셔도 되는 건데 제가 가지러 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주신 것도 있어요. 굳이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너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는 게 싫으니? 매번 좋게 전화를 받은 적이 없어. 내 아들은 새로 담은 김치 잘 먹으니까 갖다 줘야겠으니까 오늘 퇴근하면 집에 바로 와. 알겠니? 꼭 시어머니가 화내는 걸 봐야 속이 시원하지? 죄송해요. 오늘 또 그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제가 좀 예민했어요. 네 남편이 의사라 바빠서 못 들어오는 걸 어떡하니? 병원 일이라는 게 그래. 밤낮도 없고 언제든지 무슨 일 생기면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 네가 그건 이해해라. 네, 알겠습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저는 우울해졌습니다.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전생에 무슨 악연인지 항상 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는 것을 즐기시는 것 같았습니다. 잊을만 하면 결혼한 지 7년이 지난 아직도 손주 타령을 하시면서 애 못 낳는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저 때문에 남편이 집에 자주 안 들어오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저도 혹시 나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와 대화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조금씩 가스라이팅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신 시어머니는 저에게 밥을 먹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체할까봐 어머니와 같이 무엇도 먹고 싶지 않았지만 부랴부랴 있는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새로 담은 김치도 문제의 그 저녁상에 올라갔습니다. 예, 밥 먹자. 얼른 이 김치 좀 먹어봐. 어머니가 맛있게 했으니까. 네, 드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아니, 이거 얼른 네가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네 입맛에도 맞는지 어떤지 알지.
알았어요. 먹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먼저 얼른 드세요. 어머니의 강권에 못 이겨 저는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김치를 먹자마자 입안이 부어오르고 온몸이 간질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께 간청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김치에 뭐 들어갔어요? 혹시 새우젓 넣으셨어요? 저 새우 알러지 있어요. 어서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이상하네? 새우젓 안 넣었는데? 혹시 너 어머니한테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어머니는 뻔뻔하게도 식탁에서 떨고 있는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면서 거짓말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조금만 들어있어도 새우 알러지는 금방 몸에 나타나고 목숨을 잃을 위험까지 있어서 저한테는 새우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기에 어머니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마지막 힘을 다해서 휴대폰 긴급 전화 기능으로 119를 불러놓고 나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저는 병원 응급실에서 정신을 가까스로 차렸습니다. 깨어나 보니 저의 친정엄마가 제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어머니는 울먹이면서 저한테 물었습니다. 진이야, 어찌 된 일이니? 네가 새우를 먹다니 이게 무슨 일이니? 너 시어머니에게 미움받고 살았던 거니? 네 시어머니가 가져온 김치에 글쎄 새우가루 성분이 검출되었단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새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 너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그 여자 살인미수로 고발해버려야 하는 거 아니니? 내 이 나쁜 년에게 콩밥을 꼭 먹이고 말 거야. 친정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지고 온 김치에는 새우가루가 들어가 있었고 그걸 숨기기 위해서 간을 세게 해서 제가 맛을 모르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사정을 알게 되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쭉 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리 제가 미웠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저를 죽이려고 할 줄은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새우가루를 먹이려고 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제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남편이란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가 목숨을 구해주어서 믿음직한 그의 모습에 반했었는데 결혼한 지 8년이 되자 이 사람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관심도 없구나 하고 생각이 들자 저는 병상에 누워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눈물을 흘리자 어쩔 줄을 몰라 저를 위로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진이야, 너 친정에 와서 몸과 마음을 좀 쉬다가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이참에 엄마가 해준 밥도 좀 먹고 이런 일이 있어 음식 조심도 해야 하니 양서방도 네가 친정 갔다고 뭐라고 못할 거 아니냐? 아버지, 그 사람은 제가 집에 있든 없든 상관없을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저에게 그 사람은 같이 집을 쓰는 사람일 뿐이니까요. 좋아요. 저도 태어나면 친정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 그리고 네 시어머니가 한 짓도 좀 더 캐내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여자 꼭 고소하고 말 거니까. 어머니는 엄청 화가 나셨는지 시어머니가 꼭 벌을 받게 할 거라고 몇 번씩 입술을 악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갈수록 구체성을 띄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사촌동생 중에 경찰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서 그분에게 부탁하여 제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의 사촌동생은 경찰 후배에게 부탁하셨고 그분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미행을 붙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에 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병원 근처의 한 아파트에 자주 드나드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를 조사해보니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그 집은 제가 아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레지던트였던 시절에 그 집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남편과 같은 과의 여자 레지던트가 임시로 빌려서 살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레지던트는 의대 시절부터 남편과 친했다고 하면서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자고 한 여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여자가 남편과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와 기꺼이 친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남편과 같은 나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여자를 언니라고 부르며 신혼 초에는 잘 따르고 남편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고 놀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그 여자가 바빠져서 저와는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두 사람이 나누는 의학 용어들이 가득한 대화에 저는 전혀 끼지 못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점점 그 여자가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남편을 바라보는 그 여자의 눈에서 스치듯 지나는 욕망을 읽어낸 적도 있어서 저는 그 두 사람이 그런 사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챘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만큼은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가 보냈던 카톡 역시 그 여자가 남편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보고 지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미행을 붙인 경찰들이 가져다 준 결과들은 남편과 이혼 소송을 내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확실히 그 여자와 남편의 불륜관계가 오래되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최근이라면 남편의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다 알고 난 뒤 저는 남편과 시댁에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몸이 회복되고 나서 아무도 없는 집에 들어가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그릇이며 병들을 깨부쉈고 남편이 나중에 집에 오면 놀라기를 바라며 남편과 저의 행복한 순간이 들어있었던 결혼사진이 든 액자를 산산이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렇게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뒤 저는 짐을 싸서 친정으로 아예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의 부모님도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펄펄 뛰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딴 양아치 같은 녀석과 그 집안에는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너의 시어머니도 그렇고 네 남편도 고소해서 손해배상 청구 받아내야겠구나. 손해배상만 해? 어림도 없지. 내 딸 목숨을 위태롭게 한 여잔데 꼭 형사 고발해서 콩밥 먹게 만들어야지. 그런 짓은 살인미수야.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날 저녁 집에 들어온 남편은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저에게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전화를 일부러 몇 번 받지 않다가 남편이 카톡을 보낸 것을 보고 전화했습니다. 당신 왜 전화 안 받아? 그리고 집안에 도둑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야? 당신 이 문자 받으면 얼른 집으로 와. 당신이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한 거야? 그 집엔 다시는 안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당신은 고소장이나 받을 준비해. 당신도 그 여자도 불륜으로 고발해버릴 거니까. 도대체 누구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데 고소장을 보낸다는 거야? 불륜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올 줄 알고 내가 저장해놨지. 이걸 보면 아무 말도 못하게 될 거야. 눈이 있으면 똑똑히 보라고. 뻔뻔하게도 남편은 모르쇠로 밀고 나가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경찰들이 넘겨준 그 여자와 같이 아파트로 웃으며 들어가는 남편의 얼굴이 찍힌 사진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안 봐도 전화기 너머 남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을 것이 뻔한 일이었겠죠. 남편은 정말 당황했는지 갑자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알고... 그런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관계 절대 아니야. 정말이야. 믿어줘. 그 여자한테도 상간녀 소송으로 고소장 보냈으니까 둘이서 잘 입을 맞춰서 말해야 될걸? 너희들 둘 다 내가 콩밥 먹여주고 말 거야.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어. 저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남편에게 그럴 틈도 주지 않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나서 뚝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내 솔직한 감정을 발산하고 나니 어쩐지 속이 후련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친 김에 저는 시어머니에게도 전화해서 할 말은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웬일로 제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금방 받으셨습니다.
여보세요? 너 몸은 괜찮니? 어머니가 네가 새우 알러지 있는 걸 깜빡하고 새우가루를 좀 섞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이야. 시어머니는 제 전화를 받자마자 몰랐다면서 슬쩍 비겁하게 넘어가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저를 걱정하는 척하는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변명을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김치에 새우가루를 넣어 저를 해코지 하려고 했던 이유가 남편이 상간녀와의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죽이고 그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시어머니가 너무나 무서워졌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과 이런 사실들을 모의했었다는 생각이 들자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저는 크게 한숨을 들이신 후 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숨도 안 쉬고 폭포수처럼 쏟아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었고요. 저도 어머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저 어머니 고소할 거예요. 제 목숨을 위험하게 만든 것에 대해선 실수였든 의도가 있었든지 결과는 같으니까요. 그리고 저 남편이랑 이혼할 거예요. 남편도 제가 언니라고 따르던 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 다 드러났고요. 그거 법정 증거로 제출할 거예요. 알고 있었죠? 그 사람 두 집 살림하고 있었던 거. 그리고 저요. 어머니가 그 집에 우리 집보다 더 뻔질나게 드나들었다는 것도 알아요. 이제 다시는 볼 일도 없고 합의 따위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개뿔. 이 지긋지긋한 할망구야. 뭐라고? 할망구라니 이게 미쳤나? 어디서 본데 없이 어머니한테 대들어? 누가 말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라고 가르쳤니? 됐고요. 이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저 남편하고 어머니 연락처 다 삭제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굴면 어머니도 정말 콩밥 먹게 되실 거예요. 저는 할 말을 다 하고 나서 불이 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몇 번이고 제 다이얼을 눌러서 저에게 반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지만 저는 그 전화를 모두 일일이 차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할 말을 다 쏟아내고 나니 10년 묵었던 체중이 훅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시댁 눈치 보느라 못했던 말들이 생각보다 많이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원하게 한바탕 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웃고 나자 곧 허무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제 눈에는 어느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늦잠을 실컷 즐기고 있었는데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 누구인지 확인하니 남편의 상간녀 전화였습니다. 제가 보낸 고소장이 그 집으로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 나쁜 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분노에 찬 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너 도대체 무슨 수작이야? 미쳤어? 내가 니네 남편이랑 무슨 바람을 폈다고 이래? 증거도 없으면서 소장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난 절대 그런 적 없으니까 어서 취소해. 이거 해결 안 하면 나 너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왜? 네가 해놓고 안 믿어진다고? 그러지 말고 만나. 만나서 네 눈으로 똑똑히 보면 그때는 아무 말 못하겠지? 병원 앞에 카페로 나와. 네가 그렇게 말하는 증거를 지금 당장 보여줄 테니까. 저는 그 여자를 만나러 가려 하니 제 퉁퉁 부은 눈과 얼굴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독하게 보이는 화장을 하고 여우같이 눈꼬리를 아이라인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무장을 한 후 저는 그 카페로 갔습니다.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흰 가운을 입은 그 여자가 눈썹을 치뜨며 다짜고짜 제 멱살을 잡고 대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방귀 낀 놈이 성을 낸다더니 그 말이 정말 딱 맞았습니다. 야, 이게 정말? 언니 하면서 잘 따르기를 놔뒀더니 이 어처구니 없는 짓거리를 해? 너 이년아, 당장 고소 취하지 못해? 누가 누구한테 성을 내는 거야? 내가 니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은 걸 참는 중이니까 말 그만해.
닥치고 이거나 봐. 저는 눈을 잔뜩 부라리고 저에게 달려드는 그 여자를 뿌리치고 인쇄된 사진들을 내밀었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가 같이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남편의 명의로 된 집에 같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힌 사진들을 보자 그 여자는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 여자는 경악한 얼굴로 자기 죄가 드러나자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를 노려보는 그 눈에 힘은 안 풀더라고요. 여러분, 이 여자가 참으로 뻔뻔한 여자 아닌가요? 이런 여자를 한때나마 믿고 따랐다니 저는 그 사실만으로도 분해서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습니다. 이걸 언제 어떻게... 너 누구한테 부탁해서 불법 미행이라도 했어? 이 멍청한 게? 이런 사진들 따위가 법정에서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해? 어림도 없지. 이것들 전부 현직 경찰분들이 나한테 파일로 넘겨준 훌륭한 증거야. 이 바보 같은 년아. 이제 알겠니? 너도 내 남편도 이젠 끝이야. 둘 다 파멸의 길 한번 걸어봐. 남의 눈에 눈물 내놓고 네 연놈들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도 없지. 너희 둘 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해야 할걸? 저는 그 말을 끝으로 그 상간녀의 얼굴에 시원하게 얼음이 든 아이스 커피를 끼얹어 줬습니다. 그 여자는 커피가 어지간히 차가웠는지 소리를 빽빽 지르며 호들갑을 떨더군요. 야, 이 미친년아. 너 이리 와. 아, 분해. 여기 좀 봐요. 전현이 저한테 커피 뿌렸어요. 누구든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누가 누구를 신고한다고 지랄이야? 여러분, 저 여자 제 남편이랑 붙어먹은 환양년이에요. 꼭 신고해야겠다면 저 여자 좀 신고해주세요. 제가 그 여자에게 소리를 치자 카페에 있던 손님들은 일제히 그 여자의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어 각자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퍼나르기 바빴습니다. 내일이 되면 각종 SNS에 불륜녀로 낙인이 찍히게 되겠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쫓겨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네요. 저는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곧장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오니 오늘 하루 동안 내내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속이고 두 집 살림을 한 남편에게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 사실을 왜 빨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제 자신의 한심함에 화가 났습니다. 이제는 그 집안에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제 이혼을 해야겠다는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얄미운 남편의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했고요. 불륜의 기간이 길면 최대 1억까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제 이혼 변호사가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망설임 없이 최고 금액으로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8년간 속이고 뻔뻔하게 그 두 사람은 부정의 증거까지 만들어 놓았던 모양이에요. 아직 호적에 올리지 않은 2살짜리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이없는 사실까지 알게 되자 저는 남편에 대한 미련이 조금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느 정신나간 여자가 불륜까지 해서 애를 낳은 남자를 용서하고 다시 살림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와 별개로 제 친정어머니는 시어머니를 형사 고발했습니다. 새우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몰래 새우를 먹였다는 죄목으로 시어머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런 솜방망이 같은 법원 판결에 만족하실 리가 없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집안 사람들과 엮이지 말자고 친정엄마를 설득해 그 정도로 끝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의 이혼 소송에 걸리자 병원 내에 소문이 나서 더 이상 서울대학교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는 결혼은 안 하고 사실혼 관계로 둘이 같이 살고 있고요. 시아버지 역시 병원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개인 병원을 차렸다고 하시더군요. 면망 있는 교수 자리는 이제 물 건너갔고 불륜 행각으로 불명예 퇴직을 하게 된 남편의 상간녀 역시 서울 외곽의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불륜 커플의 최후에 알맞은 결말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의 상간녀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망하게 되어서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과의 소송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친정집으로 갑자기 시아버지가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아버님은 이 모든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아버님께는 아무 악감정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한 마음을 내비치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위엄있던 모습을 보이던 시아버지는 이제 제게 작고 초라한 노인의 모습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아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네 시어머니 속셈도 네 남편의 못된 행실도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 내가 제일 잘못했다. 내 집안일인데 내가 너무 무심했던 것 같구나. 우리 집안과 네가 인연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제발 빨리 잊어버리고 새 출발했으면 한다. 이 못난 시아버지를 용서하거라. 아버님은 아무 잘못 없으시잖아요. 그만 가세요. 이젠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네 친정엄마께도 용서를 빌어야지.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내가 사과드리러 왔다고 말씀 좀 드려주렴.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가 안방을 나와 거실에 들어서자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라 아버님의 팔을 잡았지만 아버님은 저를 뿌리치고 제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여 사과하셨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이 대개 따님에게 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차마 용서는 안 되시겠지만 저를 봐서라도 빨리 잊으시고 새아가는 빨리 새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명백히 사돈의 잘못은 아니지만 사부인이나 아드님에게 관심이라도 좀 가져주셨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요. 안타깝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조용히 우리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 양반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네 시어머니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네 시어머니한테 꼭 벌금을 받아낼 거야. 그러니 너도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알겠니? 그래요. 저도 시어머니한테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혼 소송이 다 마무리되고 나면 저는 유럽으로 한 달간 길게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시댁의 눈치도 안 보고 어머니의 지긋지긋한 손주 타령에서도 벗어난 지금 저는 너무너무 홀가분하고 행복합니다. 남편의 외도가 아니었더라도 저희 부부는 어차피 사랑이 식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될 수순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자기를 더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다음 인연이 있다면 제 소원은 저를 2배 이상 더 좋아해주는 남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 사람을 당연히 사랑하겠지만 말이죠. 하지만 당분간은 남자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혼자가 된 나를 오롯이 돌아보는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해드린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도 이성을 만날 때 온전히 자기 자신만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다 마음 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죠. 저는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더 식생활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만날 때도 신중을 기할 것이고 제 알러지 체질도 다 인정해주고 같이 신경 써주는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저를 데려온 외할머니는 그저 엄마와 아빠가 둘 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이제부터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말만 하셨을 뿐이죠. 어린 나이에 할머니네 집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할머니는 시골 중에서도 유독 더 깊숙이 들어가야 하는 일명 깡 시골에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어요.
또래 아이들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산도 타고 냇가에도 가고 자기들끼리 말뚝박기 같은 놀이들을 신나게 하는데 저는 거기 어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낯도 많이 가렸고 이미 제가 갔을 땐 동네 애들끼리 이미 친해져 있었기에 그 사이에 끼기가 참 어려웠죠. 무엇보다도 외할머니는 무척이나 가난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가난했냐면 동네를 돌아다닐 때 어른들이 할머니 집에 지나갈 때면 늘 손가락질을 하면서 혀를 차고는 아이고, 저 집 할머니는 용케 저런 집에서 살고 계시네. 라고 하고 가곤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리병이나 폐지 같은 게 있으면 주워서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창피했는지. 괜히 누가 저를 할머니 손자라고 알아볼까봐 할머니도 피해 다니고 동네를 걸어야 하면 일부러 땅을 보고 걸었습니다. 물론 깡 시골인 만큼 눈에 띄게 잘 사는 애가 없긴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 할머니처럼 눈에 띄게 못 사는 분도 없었죠. 저희 할머니는 온 동네에 동정을 받는 분이었고 철 모르는 어린애들도 저희 할머니를 보면 거지 할머니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할머니 옆에 있는 저 역시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할머니, 나 글 가르쳐줘. 애들은 다 글을 읽을 줄 아는데 나만 몰라. 아이고, 미안하다. 이 할머니도 글자를 몰라서. 할머니와 지내는 것은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쪽팔려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할머니 옆에 있기는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아침 해가 뜨면 할머니가 깨기 전에 일찍 나가서는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며 발견한 산구석에 가서 허름한 비밀기지 같은 것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온종일 있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동네에 사는 다른 사람들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교를 다녀야 했기에 평일에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고 다른 아이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언제나 저를 보면 참으로 천진하게도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수야, 너네 할머니 완전 거지라며?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러는데 너네 할머니는 공병이랑 박스 안 주우면 밥도 못 먹고 산대. 진짜야? 나도 들었어. 강수네 할머니는 옷도 한 벌밖에 없어서 맨날 같은 옷 입고 다닌다던데? 정말 옷 하나밖에 없어? 그러고 보니 강수도 맨날 비슷한 옷 입고 다니잖아. 아기가 있는 말이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그게 아기가 없다고 판단하기 전에 얼굴이 새빨개질 정도의 수치심이 몰려와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저만 웃을 수 없었죠. 제가 대꾸도 하지 않자 아이들은 김이 빠졌다는 듯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았죠. 제가 또래 친구들과 더욱더 어울리기 힘들었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더 가난한 제 삶은 절대로 저를 일반적인 아이들과 함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생각이 나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학교 내에서 소풍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애들이 싸우는 것처럼 유부초밥이나 김밥을 가지고 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제가 일어났을 땐 이미 할머니가 제 도시락통을 싸놓은 상태여서 안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는 당연히 제 기대가 들어맞으리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배움과 함께 도시락통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소풍 갔습니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도 즐거웠지만 빨리 점심시간이 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대망의 점심시간. 주변에 같은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강수, 너는 도시락 못 싸왔어? 나는 엄마가 김밥 싸주셨다. 음료수도 있어. 반 아이들 도시락통에 들어있는 알록달록한 김밥을 보며 저도 부푼 마음으로 도시락통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야, 강수 도시락 좀 봐. 김치랑 콩나물밖에 없잖아. 강수야,
원래 소풍 갈 때는 김밥 같은 거 싸와야 돼. 에이, 맛있는 거 싸왔으면 뺏어 먹으려고 했는데 김치에 콩나물이라니. 안 먹어야지. 야, 너 우리 엄마가 싸준 김밥 먹을 생각 하지 마. 이거 나만 먹을 거야. 지연이 너는 유부초밥이네? 나랑 바꿔 먹자. 제 도시락통 안에 있는 김치와 콩나물, 심지어 밥은 흐른 김치 국물에 절여졌는지 반 이상 빨갰습니다. 그 처참한 꼴을 보며 반 아이들은 웃었죠. 그동안 가난한 것 때문에 참으로 부끄러운 경우가 많았는데 그 소풍 도시락 사건만큼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날 결국 아이들 앞에서 엉엉 울었고 급히 저를 달래러 온 담임 선생님한테 안기고 나서야 눈물을 그칠 수 있었어요.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남들 다 있는 부모도 저는 없었고 풍족하진 않을지언정 그래도 특별한 날에 김밥 정도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가능하다면 빨리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순적이게도 그 마음이 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들었죠. 그 전까진 그저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만 생각했지 공부에 대한 열의는 불태우지 않았는데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덕분에 중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성적이 잘 나와 담임 선생님께 칭찬도 받고 저 역시 조금 더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습니다. 얼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싶었어요. 뭐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싶었어요. 그 당시에도 할머니를 그리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할머니는 할머니 나름대로 저를 키우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기에 할머니에 대한 효도도 하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나중에 어른 되면 돈 많이 벌어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우리 강수는 어쩜 이렇게 착할꼬. 강수 같은 손자가 있어서 내 여한이 없다. 따뜻한 눈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할머니. 그러나 할머니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몇 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것도 밤에 주무시다가 가신 듯 너무도 편한 얼굴로 말이죠. 감사한 마음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미운 마음 역시 많았던 할머니인데 그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요. 조금만 더 살아계시지. 나 이제 1년하고도 몇 개월만 더 있으면 성인이었는데. 너무 이르게 맞이한 이별은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례식에 대해 알려주고 저를 이끌어줄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참 막막했어요. 하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동네에 살고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아저씨 그리고 이장님이 조촐하게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할머니 영정사진을 보는데 그제서야 실감이 나더라고요. 내가 정말 고아구나 하고요. 부모님이 안 계신 시점부터 저는 스스로를 고아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랑 함께 살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외할머니를 부모님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며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는 내가 투정을 부려도 받아줄 사람이 없고 그렇게 싫던 김치에 콩나물 도시락도 싸줄 사람이 없고 참 이상하게 평소에는 할머니랑 말을 자주 섞지도 않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로 지내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라도 하는 건지 뭔지 아주 가끔은 할머니와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틀 동안은 나름대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좀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사람도 없어서 저 혼자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하는 일이라곤 할머니 영정사진을 바라보는 것뿐이어서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있다가 장례식장 정리 좀 하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저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네가 강수구나.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아저씨는 제 이름을 알고 있었죠. 할머니랑 생전에 아시는 분인가 싶어서 네, 맞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할머니 아시는 분인가요? 하고 물으니 그 아저씨는 본인을 엄마의 친구라고 소개해 줬습니다. 외할머니랑 살면서도 의식적으로 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해서 그런지 엄마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이야기들은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갑자기 할머니 장례식장에 엄마의 친구라는 분이 찾아올 줄은 몰라서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일단 상주로서 인사를 하고 그 아저씨는 할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절을 했어요. 저는 육개장과 떡을 그릇에 담아드렸죠. 한참을 제 얼굴을 보던 아저씨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었지? 강수가 많이 힘들었겠네. 할머니랑 살아야 했으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도 곧 성인인걸요. 아저씨는 제게 무척이나 살가웠습니다. 제가 할머니랑 단둘이 사는 것도 아는 것으로 보아 저희 집 사정을 조금 자세히 알고 있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아저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기에 무어라 질문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저씨 맞은편에 앉아있자니 육개장 국물을 뜨며 숟가락을 들던 아저씨가 문득 생각이 났다는 듯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내가 급하게 오느라 조의금 챙기는 걸 깜빡했네. 강수 너한테 직접 보내도 괜찮겠지? 계좌번호 알려주면 이따가 집에 가서 바로 입금할게. 그 말에 저는 계좌번호를 줬고 아저씨는 떡을 몇 개 집어먹다가 이제 그만 가봐야겠다면서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조의금을 입금한다곤 했지만 솔직히 별로 기대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게 조의금을 입금해준다는 아저씨의 말을 금방 잊고 한동안 할머니가 돌아가신 흔적을 정리하느라 바쁘게 지냈습니다. 할머니는 옷도 장신구도 별로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집안에는 할머니의 흔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부 말끔히 정리하는데 거의 일주일 가까이 걸리더군요. 깨끗해진, 그러면서도 동시에 텅 빈 집안에 가만히 있다가 문득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입금해준다던 그 아저씨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별 기대감 없이 읍내에 나가서는 작은 은행에 들렀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정리했죠. 그런데 분명 몇천 원밖에 없던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조의금을 입금해준다던 그 아저씨인 것 같았죠. 대체 엄마랑 어느 정도 친했길래 이렇게 큰 돈을 조의금으로 입금해주나 싶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안도했어요. 당장 돈이 없어서 걱정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준 돈 덕분에 한동안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아저씨의 조의금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또 다음 달도 제가 달에 한 번씩 통장을 정리하러 은행에 가면 100만 원씩 주기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얼떨떨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아저씨의 핸드폰 번호라도 알아두는 건데. 감사한 마음은 당연히 있었지만 그런 이유도 모를 호의가 계속되니까 대체 아저씨가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름도 번호도 모르고 그저 얼굴밖에 아는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 아저씨랑 만나는 것 자체가 힘들었죠. 이유 없는 호의가 약간의 불안감을 조성했던 것도 맞지만 솔직히 당시 저는 가릴 것도 없었어요. 할머니가 조금씩 벌어오는 돈으로 살았던 저는 할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공부하며 생활비를 벌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긴 하겠지만 학교를 그만두고 농사라도 지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죠. 그러나 그 아저씨가 보내주는 돈 덕분에 저는 생활비 걱정 없이 오로지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들은 저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정 형편도 알고 있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오셔서는 조의금도 내시고 일손을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혹여나 공부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돈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게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덕분에 저는 아저씨께 받은 100만 원을 조금 더 많이 저축할 수 있었어요. 요즘 시대에 고등학생이 한 달에 100만 원씩 쓰면 어지간한 직장인들보다도 많은 돈을 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저 때는 그게 더했죠. 저도 가끔 가다 비싼 밥도 먹고 싶고 읍내 나가서 괜찮은 옷도 사고 싶었지만 어쩐지 남에게 도움을 받은 돈으로 불필요한 사치를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소한의 의식주를 챙기는 것 빼고는 전부 통장에 그대로 냅두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시 저는 의대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어떤 큰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어릴 때는 돈을 많이 벌려면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이유 때문이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할머니처럼 나이 들고 몸이 약한 분들을 치료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였어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의대에 가기까지 어지간히 공부해서는 택도 없잖아요. 일주일에 3번을 넘게 코피를 쏟았고 어떤 때는 공부를 하다가 혼자 집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당시 할머니를 잃고 혼자 사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몇 분씩 돌아가며 주기적으로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셨는데 만약 그때 그 아주머니가 저를 발견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기절한 이후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최대한 건강을 유지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좋은 성적을 내고 꿈이 그리던 의대에 갈 수 있었죠. 제가 노력한 것도 있지만 절 도와준 주변 분들의 덕이 무척이나 컸습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싼데 어떡하지? 그동안 저축해둔 돈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학비 생각하면 모자랄 것 같은데. 하지만 기껏 의대에 붙어놓고도 너무나 큰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등록금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대학보다 배 이상 비싼 의대 학비를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나마 주변 어른들이 이것저것 알아봐 주셔서 지역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액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었고 조금은 저 역시 부담을 해야 했기에 의사가 되기까지 최소 몇 년 동안 내가 이 학비를 꾸준히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일단 기껏 붙은 대학을 안 갈 순 없기에 모아둔 돈과 지역 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을 내고 겸사겸사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마침 매달 돈을 보내주는 아저씨가 입금했을 시기이기도 해서 그걸 확인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왜 이번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 들어있지? 참 신기하게도 제 대학 합격 소식을 아신 건지 뭔지 축하한다는 이름과 함께 통장에는 매달 찍히던 100만 원이 아닌 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100만 원씩 돈을 받으면서 대체 그 아저씨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엄마 친구라기에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하지만 공부하고 뭐하고 바빠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노력을 하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은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원에게 혹시 어떤 분이 입금을 했는지 알 수 있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입금자에 대해선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 아저씨는 저에게 100만 원씩 입금을 해줄 때도 본인 이름으로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힘내라, 고생했다 이런 메시지로만 입금을 해주었죠. 그 아저씨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지 않는 이상 저는 그 아저씨에 대한 것을 그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저씨는 대학 입학 당시 500만 원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의사가 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붙여주는 일을 꾸준히 해주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의대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아저씨 덕분입니다. 돈을 붙여주시는 것 덕분에 참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마운데 얼굴 보고 제대로 감사 인사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의사가 되고부터는 환자들을 돌보고 밤새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루가 꼭 1시간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날 때면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진 그 아저씨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마 제 앞에만 나타나지 않을 뿐 아저씨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딱 의사가 된 해에 아저씨에게서 매달 입금이 되던 100만 원이 뚝 끊겼거든요. 하루하루를 무척이나 바쁘게 살았습니다. 의사라는 직업 때문인지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여자들도 꽤 있었죠. 하지만 변변찮은 연애를 많이 해보진 못했습니다. 여자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기에는 병원에서 일하는 제가 너무도 바빴고 무엇보다도 환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제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비혼주의는 아니었고 기회가 된다면 저도 당연히 현모양처 같은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싶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연애조차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위해서 일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정말 누군가랑 결혼할 운명이라면 언제가 됐든 만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37살이 되던 해 역시 만날 사람은 만난다고 저는 당시 여자친구와 연애 4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상황이었고 아내 될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기에 결혼이 빠른 것도 있었지만 저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우리가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종종 연애를 해보긴 했는데 그때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아내에게는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미루는 것은 바보들이나 할 일이겠죠. 의사였기에 돈도 많았고 아내 역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전적으로는 부족할 점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청첩장도 돌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며 저희가 부부가 되는 날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내와의 결혼식 날은 제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니까 진짜 부부가 되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신혼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손잡고 밥을 먹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고 그런 둘만의 알콩달콩함을 느낀 지 3일째가 되던 날에 저희는 축의금을 정리하게 되었죠. 이제는 슬슬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했으니까요. 저에게 온 축의금과 아내에게 온 축의금을 각자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봉투와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데 유독 제 축의금에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만난 친한 친구가 결혼식 날에 자기 축의금 두둑하게 넣을 거라면서 거드름을 피운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인가 싶어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둑하다는 말조차도 부족할 만큼 큰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1억 원? 예상치 못한 돈에 저도 아내도 그저 가만히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편지 같은 게 보였죠. 저는 편지를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편지에는 상상치도 못한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외할머니 장례식에 왔던 그 아저씨, 아니, 제 친아버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수야, 그동안 너무 자랑스럽게 잘 커줘서 고맙다. 나는 네 친아빠야. 아빠와 엄만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단다. 그러나 외할머니가 엄마와 아빠의 만남을 무척이나 반대해서 우리는 결혼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너희 엄마는 나와 헤어진 뒤 너를 몰래 낳고 하늘나라로 일찍 떠나는 선택을 했단다. 참 미안하게도 아빠는 네가 중학교 1학년이 될 때까지 사랑하는 엄마와 나 사이에 네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단다. 외할머니가 날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아빠는 그때서야 네 엄마가 하늘나라로 갔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 내가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을 땐 이미 다른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강수야, 정말 미안하구나.
이제 너에게 연락하는 것도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것 같아. 이 못난 아빠를 원망해도 좋으니 항상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한다. 다시 한번 사랑한다. 편지를 읽고 미친 듯이 오열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나에게 일찍 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쳤을까요? 죽은 할머니를 원망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어떻게든 마음을 다스렸지만 도저히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고 싶어 수소문을 하고 싶습니다.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에겐 부담스럽겠지만 마지막으로라도 얼굴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제 욕심이 아닐지 불안하기도 해요. 제가 아버지를 찾아도 괜찮을까요? 아버지 말이 사실이라면 아버지는 절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와 소주 한 잔 마시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장엄한 이야기도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요.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게 특히 자식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는 자체도 죄인 것처럼 우울한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저에게 많은 힘을 주세요. 평생 살아오면서 남에게 도움 같은 거 구걸한 적 없지만 오늘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요. 흔히들 너무나 좋은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가 부족해서 그래서 데려가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 생각에는 저희 딸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천사가 딸아이에게 하늘 구경을 빨리 시켜주고 싶었다거나 딸아이가 스스로 조금 일찍 세상을 떠난 제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첫째 딸아이는 생전에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거든요. 딸아이는 제 뱃속에서 10달을 꼬박 채우고 건강하게 이남 이녀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리 풍족하지 못한, 아니 사실은 꽤 많이 어려웠던 가정 형편에서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초등학교, 그러니까 당시 국민학교를 다닐 시절에도 성적표에는 늘 수만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나 의젓하고 어여쁜 첫째 딸이었는지. 낮에는 잠깐이나마 저도 소일거리를 했어야 해서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면 늘 동생들을 챙기고 보듬고 동생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면 라면도 끓여주고 공부를 원체 잘했으니까 동생들 공부도 제 손으로 가르치곤 했었어요. 덕분에 저는 걱정 없이 소일거리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고 동생들은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다른 아이들은 첫째 딸아이만큼의 공부 욕심은 없어서 수수한 성적이긴 했지만요. 또 기억이 나는 건 아이들끼리 우애가 참 좋았어요. 특히 딸아이와 막내의 관계가 참 좋았죠. 한창 학교 다니거나 자랄 시기에 엄마 대신 엄마처럼 돌봐주어서 그런지 다 크고 나서도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들이 저보다는 딸아이를 더 먼저 찾곤 했던 것 같네요. 넌지시 막내에게 물어봤더니 첫째 누나는 일단 입이 무겁잖아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어떤 고민이 있든지 해결책을 잘 제시해줘요. 그래? 그러면 엄마보다 누나가 더 좋아? 뭐라고 할까? 엄마보다 누나가 더 엄마 같아요. 어렸을 때 계속 같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사실 누나가 좀 더 엄마 같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막내에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첫째 딸아이가 8살이던 때 막내는 3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딸아이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을 테니까요. 그리고 딸아이도 막내를 가장 예뻐했어요. 나이 차이가 5살이 나서 그런지 동네 마실을 갈 때면 둘째, 셋째는 없이 가도 막내는 꼭 손잡거나 업어서 데려가곤 했으니까요. 아주 가끔 첫째에게 용돈이라도 주면
막내 과자 사주고 사탕 사주고 집에 돌아왔더니 한 손으론 첫째 누나 손잡고 다른 한 손으론 사탕을 먹고 있던 막내가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초등학교에 다닐 때도 수가 가득한 성적표를 받아오고 동생들도 잘 챙기던 첫째 딸아이는 중학교에 들어서부터 본격적으로 저를 도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도 여전히 낮이면 소일거리를 하러 가야 했던 터라 집안일까지 하고 나면 녹초가 되곤 했거든요. 작게는 빨래 널기부터 해서 동생들 밥 먹이고 청소하고 제 공부하느라 바빠서 못했다고 해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했을 텐데. 엄마, 제가 빨래 널어뒀어요. 청소도 대충은 해뒀고 애들 밥도 차려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냥 쉬시면 돼요. 아유, 얘가 또, 안 해놔도 된다니까. 아휴, 고맙고 기특하긴 한데, 너도 힘들잖니. 공부하려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그냥 둬. 엄마가 할게. 아니에요. 힘든 일도 아니고. 공부할 거 다 하고 하는 거라 괜찮아요. 저는 제가 다 해놓고 엄마가 쉬시는 게 더 좋은데. 엄마 하루 종일 고생만 하셨잖아요. 좀 쉬세요. 천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요. 가정환경 때문인지 아이가 너무 일찍 철들어서 고맙고도 미안했던 기억이 나요. 그 나이 때 아이면 한창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닐 시기에 집에서는 그냥 공부나 하면서 쉬고 싶었을 텐데 첫째 딸아이를 제외한 새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면서 한창 까불 때라 누나 말 잘 들어라 당부하곤 했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부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이미 첫째 말이 법인 것처럼 잘 따르고 있었습니다. 약간 자랑을 하자면 첫째 딸아이에겐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매력이자 능력이 그래서 중학교 때 학급 반장도 하고 했었네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여전히 아이들 과외는 첫째 딸아이의 몫이었습니다.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기특하게 동생들 과외를 해주더라고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설명을 잘 못한다고 하지만 첫째 딸아이는 설명마저 잘했던 것 같아요. 공부에는 흥미가 전혀 없던 둘째, 셋째가 꽤 어려웠을 고학년 시험임에도 우를 가득 받아왔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천직이 선생님인 것 같다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혹시나 부담을 줄까봐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말은 하진 않았는데 딸아이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쭉 장래희망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중학교 때도 수만 봤던 저희 딸아이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을 했던 적도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학력고사도 물론 잘 봐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했고 실제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평판이 좋았던 걸로 기억해요. 스승의 날이면 애정이 담긴 쪽지를 가득 받아오기도 했고 동료 선생님께서 주셨다면서 간식을 잔뜩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들을 봐주다 보니 아이들도 좋아진 건지 원래부터 아이들을 좋아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들도 참 좋아했습니다. 자기 반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언제나 행복하게 미소 짓던 얼굴이 눈에 선합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결혼도 빨리 했네요. 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가지고 싶다며. 처음부터 계속 딸아이 했지만 사실 아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커버려서 다른 사람이 듣기엔 어색하게 들리겠지만 어쩌겠나요? 부모 눈엔 자식이 아무리 커도 아이로 보이는 법인데 제 눈엔 마냥 아이 같던 딸아이가 결혼했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로드를 걷는 모습, 자기 남편의 손을 잡고 걸어가던 모습,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웃던 모습. 저 역시도 딸아이가 나아갈 앞날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조그마했던 어린아이가 언제 이렇게 자라서 결혼했는지 감회에 잠겨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기억도 나네요.
그때는 딸아이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결심하게 한 남자고 겉모습도 직업도 마냥 반듯하기만 해서 우리 딸을 참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단번에 허락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질 말았어야 했네요. 사업가라는 반듯한 겉모습 속에 딸아이를 눈물 짓게 하고 아프게 할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걸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딸아이가 떠나고 난 후 계속해서 결혼 허락을 받으러 왔을 적에 꿈을 꿔요. 안 된다고 반대라도 해볼 걸. 그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들어놓을 걸. 딸아이에게 그 어떤 원망도 실망도 들어도 좋으니까 딸아이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제가 그렇게 했다면 딸아이는 아직 살아있을까요? 이제는 딸아이를 제 가슴에 묻어야 한다는데 저는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보내놓고 가슴에 딸아이의 무덤을 파서 묻을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픈데 저는 설령 제 가슴이 딸아이의 기억 대신 썩어 문드러진데도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는. 차라리 무슨 몸의 병,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어쩔 수 없이 떠나보냈다면 이렇게까지 가슴에 묻는 걸 거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게 확실한 병이니까요. 하지만 저희 딸아이는 너무나도 추운 겨울에 스스로 명을 달리했습니다. 무엇이 그리도 힘들었을까? 하나뿐인 엄마한테라도 말을 해주지. 내가 그렇게 의지가 되지 않는 사람이었나? 후회로 가득 찬 삶을 돌아보며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의지가 되지 못하는 어미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넋을 놓고 딸아이의 영정사진만을 보고 있는데 사위가 평소에 딸아이가 우울증과 망상장애를 앓고 있었다며 어머니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말씀드리지 못했다. 제가 잘 챙겼어야 하는데 죄송하다. 사과하는데 본인도 힘들 텐데 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딸아이가 참 결혼을 잘했는데 어쩌다 저런 선택을 한 걸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러나 실상을 알고 보니 악어의 눈물과 위로였을 뿐이네요. 본인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낯짝 한 번 바뀌지 않고 그런 거짓말을 뻔뻔스레 할 수 있는지. 저희 딸아이는 생전에 우울증은 몰라도 망상장애는 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우울증마저 본인의 문제로 얻은 게 아니라 사위 때문에 생긴 병이었죠. 망상장애는 혹시나 본인의 외도 사실이 제게도 드러날까 봐서 사위가, 아니 그놈이 지어낸 병이었습니다. 그놈이 찾아내지 못한, 아마 찾을 생각도 없었을 딸아이가 남긴 유품 사이에 자리했던 편지에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놈이 바람을 피운다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그놈이 외도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런 선택을 하게 되어 가족에게 많이 미안하고 특히나 막내와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쓰여 있더군요. 그런 문장들을 가만히 읽고 나니까 분노보다도 눈물이 솟았습니다. 혹시 그놈이 바람을 피우는 것이 자신의 탓일까봐 제 가슴만 쳤을 딸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상상이 돼서요. 그리고 이 유서를 적으면서 얼마나 아팠을지 느껴져서요. 그냥 그놈이 모든 것을 잘못했을 뿐인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기를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상간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적혀 있었지만 찾아가 볼 생각도 못했네요. 찾아간다고 해서 이제 와서 머리채를 잡고 흔든다고 해서 죽은 딸아이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기에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루 내내 멍청이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넋이나간 채로 하루하루를 보내며 딸아이의 유품을 집으로 가져오기만 하고 한참을 두다 보니 막내 녀석이 이대로 두면 되겠느냐며 제가 유품 정리하는 걸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장례식 때 가장 많이 울었던 녀석이 제 속도 말이 아닐 텐데 그렇게 앞서서 씩씩한 척하며 유품을 정리하던 막내가 첫째 딸아이의 유서를 발견한 건 당연한 일이었겠죠. 막내는 첫째 누나의 마지막 심경이 담긴 편지를 내내 굳은 표정으로 읽더니 편지를 쥐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행선지는 그놈에게였겠죠. 상간녀에게 찾아가봤자 할 말도 없을 거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은 그놈이었으니까요. 장례식 내내 뻔뻔하게 굴었던 것을 기억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막내를 말리려면 얼마든지 말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마음 같아선 제가 조금만 더 기운이 있었더라면 그놈에게 달려가는 건 막내가 아닌 저였을 테니까요. 막내의 소식이 들린 것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였습니다. 그놈 집으로 가는 길에 그놈을 만난 막내가 길가에서 그놈을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다더군요. 길을 가던 주변 사람의 신고로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듣는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주먹부터 들이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 아무리 첫째 누나의 유서를 보았더라도 막내의 성정상 예의상으로나마 이유를 물었을 텐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놈이나 주변 목격자의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 막내에게 직접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저희 딸아이를 정신병자로 매도하며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더군요. 오히려 외도한 것에 대한 정당성마저 부여하면서요. 그런 모습을 보니 화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답니다. 저놈을 죽이고 내가 감옥에 가더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저 낯짝을 찢어놓고 싶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막내가 어째서 그랬는지 이해가 가더군요. 그 자리에 있던 게 저였더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특히나 막내는 유독 첫째를 잘 따랐으니 주먹이 나가지 않고는 배기지 못했겠죠. 막내도 저도 그놈에게 합의해달라고 할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쪽에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은 건지 뭔지 먼저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더군요. 자기는 막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요. 막내는 끝까지 합의하고 싶지 않아 했지만 제가 억지로 설득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런 일로 막내가 감옥에 가거나 처벌받는 걸 딸아이가 원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내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마지못해 동의하면서 합의하겠다 했습니다. 그놈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 합의해주는 대신 조건이 있다 하더군요. 합의해 드릴 테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절대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처제, 처남, 그리고 어머님도요. 약속 지킨다고 사인해 주시면 바로 합의해 드릴게요. 사위는 자기가 무슨 히든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굴더군요. 아예 없는 사람, 처음부터 몰랐던 사람처럼 제 갈 길 가자고요. 그래서 동의했습니다. 피차 얼굴 보면 좋은 사이도 아닌데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듯 재수가 없길 바라면서 그렇게 헤어졌네요. 그냥 그렇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딸아이의 방과 유품을 매일 깨끗이 해두면서 그리움을 달래다 보면 언젠가는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네요. 겨우 1년을 살아냈는데 얼마나 많은 슬픔을 삼켜내었는지 기억이 나지도 않아요. 매일 딸아이의 방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어렸을 때의 앨범을 꺼내보며 딸아이의 얼굴을 어루만지고 아, 조금 더 잘해줄 걸. 우리 딸이 이렇게 떠날 줄 알았다면 좋아하는 음식만 한가득 해주고 사랑한다고 더 자주 말해줄 걸. 아무리 바빴어도 매일 전화 한 통씩 해볼 걸. 그런 식으로 보내는 하루가 평생 같고 그 하루가 모인 1년이 1000년 같았습니다.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다 보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사람이 폭삭 늙더군요. 아이들은 절 많이 걱정했어요. 하나뿐인 첫째 누나 언니를 잃었는데 이러다 엄마까지 잃는 건 아닐까 하고. 하지만 우연하게 들려온 그 소식이 아니었다면 아마 언젠간 정말 괜찮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이 무뎌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땅이 물러지고 있었거든요. 땅을 파지 않아도 언젠간 딸아이가 들어갈 만큼 작은 묫자리가 마음에 생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들은 게 다행일까? 그 소식은 바로 그놈이 재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불쌍해서라도 한마디 해줄까 싶어서 상대가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그놈이 어떤 놈인지 모르고 결혼하는 순진한 여자라면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뻔뻔하게도 착하고 어여쁜 우리 딸아이가 죽은 지 불과 1년 만에 딸아이를 죽게 만든 거나 마찬가지인 그 상간녀와 재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첩장에 분명히 적힌 이름이 딸아이가 유서에 적어두었던 그 이름과 동일했습니다. 그 이름이 확실했어요.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천불이 속에서 나고 눈물이 줄줄 흘렀습니다. 그놈이 괘씸하고 내 딸이 너무 불쌍해서 내 딸은 왜 죽었어야만 했나. 이렇게 죽고 못 사는 천생연분. 세기의 로맨스를 찍는 중이라면 내 딸아이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어도 되는 거 아닌가. 왜 어째서 내 딸아이가 고통을 받았어야만 했나. 그리고 이래서 다시는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구나 싶었네요. 근처에서라도 만나거나 교류가 있었다면 반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든 해서 막았을 테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걸 최대한 막고 싶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며칠을 무너져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아직도 딸아이를 가슴에도 묻지 못하고 있는데, 아예 몇 자리조차 파지 못했는데, 시름시름 앓으면서 골마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꿈도 꾸지 않았던 일. 마치 악마가 제 귓가에 속삭인 것 같았어요. 복수하렴이라고. 내 딸아이를 그놈이 죽인 거나 다름이 없으니 나는 너희의 행복을 처참히 짓밟겠다. 어딜 가든 손가락질 받고 야유를 받고 비난 어린 시선을 받아도 행복할 수 있을지 보자. 맞습니다. 저는 그 순간 복수를 결심한 겁니다. 악마의 속삭임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것이라도 제가 이 일로 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서 평생 딸아이의 얼굴을 보지 못한데도 좋았습니다. 그 둘을 나락으로 보낼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결심을 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상간녀의 직장이 어디인지 알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놈과 상간녀의 직장 앞에서 그들이 저지른 더러운 일로 내 딸아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상세히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 둘의 더러운 불륜에 딸아이가 얼마나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상간녀는 따로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더군요. 직원조차 없는 1인 꽃집 같았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있었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상간녀에게 등을 돌렸을 텐데 일말의 아쉬움마저 들었죠. 제가 팻말에 이런저런 말들을 써서 보여주곤 상간녀와 그놈의 직장 앞에서 시위하겠다고 하자 아이들이 조금 말렸습니다. 그놈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결국 제 고집을 꺾지 못했어요. 우리가 제 결혼 소식을 아는지도 모르고 살인자 주제에 행복해지겠다는 그놈을 어떻게 하고 싶다는 제 의지가 너무 확고했거든요. 저는 일단 그놈의 회사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아니 세상 사람들의 모두가 그놈이 살인자나 다름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주었으면 했어요. 확실히 효과가 조금은 있었는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려는 건진 모르겠지만 그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2명이 다신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어요. 어느 날은 휴대전화에 불이 난 것처럼 그놈에게 연락이 오길래 정말 창피했나 보다 생각하고 상간녀의 가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놈뿐만 아니라 상간녀도 함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하루, 이틀, 닷새, 일주일, 날씨가 굳든 좋든 한결같이 상간녀의 가게 앞에서 시위했던 것 같네요. 상간녀 가게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되니 한동안은 상간녀가 가게 문을 닫았던 일도 있었습니다. 시위는 상관없이 계속되었고요. 그렇게 계속 있으려는데 제게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고소한 사람은 그놈이었습니다.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는 인간.
제게 붙은 죄목은 명예훼손이더군요. 훼손당할 명예가 있기나 했던 건지 기가 찰 만큼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이 날아온 지 4일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이 무엇일지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간을 돌려서 시위하기 전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저는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돌을 던지고 제게 욕을 한데도 제가 죽은 딸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전부니까요. 무언가 하나라도 해줄 수 있는 게 남아있다면 그것을 해주는 게 엄마라는 존재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게 고소장이 날아온 것을 보고 아이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 정도면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어요. 엄마 산 사람도 살아야죠. 엄마, 우리 이제 언니 편안하게 보내줘요. 언니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예요. 둘째야.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엄마는 충분히 애쓰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하세요. 누나도 엄마가 이러길 바라지 않을 거예요. 매일 힘들게, 추우면 춥게, 더우면 덥게, 이러다가 쓰러지시면 큰일이에요. 셋째, 너도 왜 그래?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것밖에 없는 거 알잖아. 엄마가 너희 첫째 언니, 첫째 누나 살아있을 때 아무런 도움도 되어주질 못했잖니. 이제 그만 첫째 딸아이를 마음에 묻고 그런 쓰레기 같은 새끼는 있는 게 어떠냐며. 하지만 어떤 어미가 자기 딸을 해한 인간을 잊을 수 있나요? 불구덩이로 같이 들어가 고통을 받더라도 어떻게든 그 인간을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싶은 게 어미의 마음인데. 그런데 또 한편으론 아이들의 마음도 이해가 갔습니다. 하루하루 폭삭 늙어가는 저를 보면서 엄마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마음이었겠죠. 딸아이가 원치 않을 거라는 말 또한 너무나 와닿았습니다. 마음씨 고운 딸아이는 제가 이렇게 아프면서까지 그놈들을 끌어내리는 걸 원치 않겠죠. 제가 막내가 합의하도록 했을 때 했던 말을 이제는 제가 듣고 있네요. 복수의 눈이 멀어 앞만 보고 달려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저는 할 만큼 한 걸까요? 고소장이 날아온 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